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60에 믿을 수 없는 일을 겪게 된 여자이자 한 집안의 엄마입니다. 한평생 살다 보니 인생은 롤러코스터라는 말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을 겪으며 살아왔었는데 몇 년간 일어난 사건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너무 충격적이라 지금도 실감이 나질 않네요. 그날의 사건을 현실로 받아들이는데 꽤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모든 걸 인정하는 순간 지금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기구한 인생의 사연을 들어주시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할지 의견 또한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사건은 저희 딸이 결혼할 남자를 데려오면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때 제 딸의 나이가 30살이었고 인사시키려 데려온 남자의 나이는 35살 정도였네요. 상당히 예의 바르고 괜찮은 인성을 가진 남자였어요. 제 딸이 푹 빠질 만한 정도로 어디 하나 빠질 게 없을 만큼 남편과 저 또한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람 한번 보고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지만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고 딸이 좋다고 하는 남자와 결혼을 반대할 이유 또한 없었어요. 얼굴 보고 몇 마디 나눠보면 대부분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배운 사람인지, 인성은 어떤지, 성격을 숨기고 있는지 등등 대충은 알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질적으로 나쁜 사람 아니면 딸이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시키고 싶었습니다. 저희 집안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집안이었고 직업도 좋았어요. 어디 하나 빠질 게 없을 정도로 신랑감으로 아주 괜찮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인간적으로 호감이 안 갈 수 없었어요. 딸이 결혼한다며 금전적으로 고생하는 것보다 여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했으니까요. 결혼은 현실이기 때문에 신중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렇게 사윗감으로 만족할 만한 남자를 데려와 남편과 딸의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가족끼리 한자리에 모여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 물어봤어요. 너희 아빠랑 상의해봤는데 능력도 좋고 사람 마음씨도 괜찮은 것 같아. 네가 말한 대로 결혼 날짜를 잡고 싶은데 그쪽 부모님은 지윤이 너를 괜찮게 보고 있니? 우리 집안은 잘 사는 형편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집안인데 얼굴 뵌 적 있어? 저는 몇 번 인사드리러 간 적 있었어요. 저를 딸처럼 대해주신다니까요. 정말 괜찮은 분들이세요. 돈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이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어서 항상 조심해야 하는 거 알지? 결혼하고 싶다고 데려와서 몇 번 대화해보니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만 솔직히 한 번 봐서 우리는 잘 모르겠고 그동안 네가 봐왔기 때문에 잘 알 거 아니야. 정말 좋은 사람들 맞긴 한 거지. 결혼은 정말 또 신중해야 돼. 엄마가 걱정하는 만큼 저 또한 많은 고민하고 신중하게 생각한 뒤에 결정한 뒤 말씀드린 거예요. 딸의 성격 모르는 것도 아니고 잘할 거라 믿고 있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품에서 떠나보내야 하는 준비를 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마음이 어딘가 모르게 이상한 느낌이 계속 들었지만 모든 일이 잘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진 채 결혼식 날 딸이 드레스 입은 모습을 상상하며 상견례 날짜를 서로 조율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조율된 날 정해진 장소는 일반 음식점이 아닌 예비 사돈이 소유하고 있는 별장에서 상견례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조용한 분위기에 오랜 시간 대화를 하고 싶다며 결정된 자리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약속한 시간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긴장이 되기 시작했고 그렇게 상견례 날 초대받은 장소로 저희 모두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하니 엄청나게 큰 별장이 눈에 띄었고 딸은 몇 번 와봤었다며 예비 안사돈이 요양을 하고 계신 곳이라며 60억 정도 하는 별장이라는 말에 저희 모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대부분의 별장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가족은 평생 만져볼 수 없을 정도의 금액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도착하니 드라마나 영화에서 볼 법한 엄청 큰 대문을 지나 들어가니 멀리에서 봤을 때도 커 보였지만 가까이서 보니 으리으리했고
마당에는 벌써 여러 가지 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를 보며 예비 사돈 어른이 먼저 반갑게 인사를 건넸고 뒤이어 멀리에서 밝은 얼굴로 휠체어를 타고 천천히 오고 있는 예비 안사돈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긴장한 저희와 다르게 여유로운 표정으로 안내를 해주셨고 잔잔한 음악과 많은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는 곳에 모두 함께 둘러앉아 즐거운 대화를 주고받으며 상당히 만족스러울 만한 상견례를 하게 되었네요. 그런데 남편이 안사돈에게 몸 상태를 물어보면서 분위기가 안 좋아졌어요. 그런데 휠체어를 타고 계신 걸 보면 몸 어딘가가 안 좋으신 거예요? 장기침은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시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몇 년 전부터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원인 불명의 폐 질환을 앓고 계세요. 병원에서는 특발성 폐 섬유화증이라고 하던데 약은 먹고 있지만 상태는 좋아지지 않고 있네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나이 먹으면 누구나 질병을 달고 살잖아요. 저도 그런 것뿐이니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은 그래도 기분 좋은 날인데 이런 말 하는 건 좀 많은 것 같네요. 괜히 기분만 우울하니 다른 얘기를 할까요? 남편의 입방정 때문에 좋았던 분위기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어요. 결국 안사돈이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는지 먼저 들어가 쉬겠다는 말에 상견례 자리는 자연스럽게 끝이 났고 차후 결혼식에 대해 다시 의논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네요. 그래도 무사히 마친 상견례는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 문제에 있어 차질은 없었고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쓸데없이 입을 열은 남편에게 신경질을 부리게 되었어요. 저희 딸도 자기 아빠에게 생각 좀 하고 얘기하라면서 한숨을 내쉬었고 남편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듯한 표정으로 억울하다며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았네요. 궁금하면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그것 가지고 나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드냐? 나는 뭘 잘못했는지 도저히 모르겠어. 모르겠다고?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몰라서 그런 거야? 우리 딸 결혼하기 전에 서로 인사하려고 모인 상견례 자리라고. 분위기가 좋아도 모자랄 판에 급격하게 다운시켜서 즐거웠던 상견례 자리가 끝이 나버렸잖아. 당신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궁금해서 물어볼 수 있겠지만 아픔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는 자신의 병 때문에 하루하루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이 들겠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인다고? 이 말이 지금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당신이 생각 없이 뱉은 한마디가 우리 집안의 수준을 말해주고 있는 거라고. 어떻게 환자를 앞에 두고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인다는 말이 당신 입에 나오자마자 내가 얼굴을 들을 수가 없었고 내 딸에게 너무 미안해서 시선을 어디에 둘지도 모르겠더라. 그런데 당신은 뒷수습을 한 것도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툭 뱉은 뒤 뭐 했어? 혼자 음식 아주 맛있게 먹고 있더라. 다른 사람들 얼굴 표정 엄청 안 좋아진 상태였는데 분명 우리 집안 보고 내 딸과의 결혼 반대할 거라고. 남편은 끝까지 자기 잘못은 아니라며 되려 큰소리 쳤어요. 뭐든지 그냥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남편 때문에 이런 경우 말고도 난처했던 상황이 한두 번도 아니었어요. 매일 입 조심하라고 입이 닳도록 말을 해도 그때뿐이지 붕어 대가리도 아니고 뒤돌아서면 까먹는 남편이 정말 한심하고 창피했습니다. 저희 딸도 자기 아빠의 입방정 때문에 결혼하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었는지 예비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고 정말 다행히도 별 문제 없었다며 안심시켜 주었어요. 이 일이 있고 난 이후 사돈지간 어떠한 자리가 만들어지게 되면 무조건 입을 닫고 있으라고 신신당부했어요. 그렇게 한동안 별 문제 없이 결혼식 준비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고 모든 건 예정대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사위는 주말에 시간 될 때마다 저희 집에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그때마다 남편에게 입 조심하라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딸의 결혼식 망치기라도 하는 날에는 바로 이혼이라며 언성을 높이면서 화를 내야 쓸데없는 말 하지 않고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한동안 별 문제 없이 딸의 결혼식 준비가 한창일 때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사위의 전화를 받고 딸의 얼굴이 사색이 돼서는 급하게 병원으로 가봐야 할 것 같다고 얘기하길래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자 안사돈이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저희도 급하게 병원으로 출발했어요. 병원에 누워있던 안사돈의 얼굴의 안색은 좋아 보이지 않았고 의사는 이식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대기자가 워낙 많은 상태라 그 전까지 기다리다가는 손을 쓸 수 없을지도 모른다며 난감해하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정말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자 의사는 머뭇거리다가 생체 이식에 대해 설명을 하기 시작했고 한국에는 생체 이식 수술이 허용된 지 얼마 안 됐다며 그동안 몇 차례의 사례가 있었던 걸 보여주었고 가족들 간의 조건이 맞는다면 폐의 일부분을 기증할 수 있다는 말에 사위는 곧바로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생체 이식의 경우 일부분만 떼어내는 거라 두 사람이 필요하다며 최대한 안전하게 진행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수술 절차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혈액형이 맞지 않았어요. 친척들은 없냐고 물어보니 안사돈은 가족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되었네요. 사위는 눈물을 흘리며 오열하기 시작했고 그걸 지켜보고 있던 저 또한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너무 안쓰러운 마음에 의사를 따로 불러 물어보니 가족 이해에는 힘들다며 어느 정도 유전자 검사가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야 거부 반응이 없고 합병증이 생기지 않을 거라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일반적인 폐 이식의 경우도 실패하거나 도중에 잘못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거부 반응 방지제 투여량을 늘리거나 염증을 줄이는 새로운 약제를 추가해서 조치를 취할 정도로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가족에게 기증을 받아야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한마디로 폐 이식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저희 딸은 그동안 안사돈이 잘 대해주었는지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고 서둘러 결혼식을 올려야겠다며 사위와 전화통화를 했어요. 그렇게 예정된 일정보다 결혼식 일정을 좀 더 일찍 계획하게 되면서 딸은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이면서 서둘러 결혼식 준비를 끝냈고 어느 날 문자 한 통이 와서 개인적으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삶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안사돈의 아픈 몸을 보고 있으니 저 또한 기분이 좋지 않았고 조금의 희망도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로 떠나보내야 한다는 게 같은 부모의 입장에서 너무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몰래 혈액형이 같은 안사돈에게 폐 이식을 하는 데 있어 적합한지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엄청난 결과의 내용을 듣게 되었고 의사 또한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바라보며 물어보았네요. 지금 여기 보시면 불일치 않은 항목이 많이 나와야 하는데 환자분이랑 DNA 일치수가 95% 이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결과가 잘못된 줄 알고 다시 의뢰를 하게 되었고 두 번째 받아오는 자료인데요. 혹시 두 분 서로 가족 관계인 건 아니세요? 가족이라뇨? 저는 지금까지 혼자였는데요. 가족이 있다는 말은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절대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족 관계가 아니냐고 여쭤본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만약 폐 이식을 하게 된다면 성공률은 높은 편인가요? 저번에 얘기하셨던 부작용 같은 건 거의 없는 거예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것들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식을 한다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고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듣게 되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아 유전자 검사 결과지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과거를 돌아봐도
도저히 생각나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동생도 없고 그렇다고 위로 오빠나 언니가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참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부모가 살아 계셨다면 물어볼 수 있었겠지만 이미 오래전 두 분 다 돌아가셔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안사돈의 나이가 저보다 어렸기 때문에 진짜 가족이라면 동생이 되는 거였고 제가 모르는 무언가를 안사돈은 알고 있을지도 몰라 검사 결과지를 가지고 별장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가는 동안 어찌나 가슴이 떨리고 진정이 되지 않는지 불안함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묘한 감정들이 저를 괴롭게 만들었어요. 배다른 자식이었다면 95% 일치할 확률은 없다는 의사의 말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떨리는 마음 붙잡고 안사돈이 요양하고 있는 별장에 도착해 제가 왔다는 걸 알리자 휠체어를 타고 밖으로 나와 저를 반겨주었어요. 저도 모르게 안사돈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고 안사돈은 민망한 듯 얼굴에 뭐가 묻었냐며 어색한 미소를 보여주면서 별장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사돈 어른이 휠체어를 끌어주는 걸 제가 대신 끌어주겠다며 자연스럽게 단둘이 대화하고 싶다고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조용한 방 안에서 단둘이 마주 앉아 한동안 침묵이 흘렀고 얼굴빛은 하얗게 되어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이 참 안쓰러웠습니다. 상견례 할 때와 다르게 반복되는 기침은 점점 더 심해진 상태라 오랜 시간 대화할 수 없을 것 같아 여기 온 목적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의사에게 받은 유전자 검사 서류를 건네주었습니다. 받은 서류를 보며 어리둥절한 모습으로 안의 내용을 보는 순간 검사 서류와 제 얼굴을 번갈아 가며 반복해서 쳐다봤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안사돈이 꺼낸 말들에 그동안 잠겨 있었던 머릿속의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저 또한 눈물을 흘리고 말았네요. 안사돈은 저와 피를 나눈 자매였습니다. 나도 많은 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내가 자라온 곳은 고아원이었어. 그리고 성인이 된 이후 고아원에서 떠날 때 원장님이 떠나기 전에 알아야 할 것 같다며 내가 왜 고아원으로 오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었지. 비가 무수히 많이 쏟아지던 날 나를 몰래 고아원에 두고 떠나려다가 원장님에게 적발이 되었고 그때 아버지를 붙잡았으며 아이를 받아주는데도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절차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지만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여건이라 무작정 데려왔다면서 그냥 받아달라고 원장님의 팔을 뿌리치고 도망치셨대. 그날 이후 신생아였던 나를 입양하겠다는 분이 계셔서 그쪽으로 입양이 되었는데 어떤 한 여성분이 찾아오셨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괴로운 모습으로 아기를 찾고 있다며 눈물로 호소하기 시작했어. 그때 원장님은 그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여 내쫓았는데 뭔가 계속해서 마음이 불편해 그 사람이 다시 온다면 자세히 대화를 해보려 했지만 그 이후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고 나는 입양을 해주신 분들이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두 분 다 세상을 떠나게 되시면서 다시 고아원에 들어와 살기 시작했다며 설명해 주더라고. 내가 아는 건 이것뿐이야. 그래서 부모의 얼굴이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어. 찾고 싶지도 않았어. 신생아인 나를 고아원으로 내쫓았는데 그런 부모를 내가 왜 찾고 싶겠어? 그런데 나에게 언니가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네. 동생의 말에 모든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 당시 6살 정도 되었던 저는 엄마의 출산 장면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고 아버지는 태어난 아이를 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엄마에게 숨을 쉬지 않는다며 괴로워하더니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고 엄마는 태어난 아이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일방적인 아버지의 행동에 세상 밖으로 나온 동생과 생이별을 하게 되었던 거였어요. 출산 직후라 일어나지도 못하는 상태의 엄마를 지켜보며 눈물만 흘리고 있던 저는 돌아온 아버지의 품에 동생은 없었습니다. 그 뒤로 몇 번이나 동생은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지만 태어나자마자
하늘의 별이 되었다며 더 이상 동생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화를 내셨네요. 엄마는 태어난 아기를 찾겠다면서 한동안 온 동네를 돌아다니더니 고아원까지 전부 찾아다녔었고, 그런 엄마의 행동을 저지하려고 아버지는 엄마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제 기억 속에 동생은 잊혀지게 되었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지냈었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 이런 상황에 동생을 다시 만나게 되니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었네요.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만도 감사했고, 언니인 제가 동생을 보살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회의 일부분을 이식해 주겠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지만 거절하는 동생의 손을 잡으며 오랜 세월 얼굴 한번 제대로 본 적 없이 떠나보냈는데 또다시 이런 식으로 떠나보낸다면 저 또한 앞으로 사는 게 힘들 것 같다며 설득시켰어요. 그때는 힘이 없고 아무것도 몰라 지켜주지 못했지만 지금은 다르다며 남은 인생 함께 지내고 싶다는 말을 끝으로 한참 동안 동생과 껴안고 눈물을 흘렸네요.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그동안에 살아온 세월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고, 너무 오랜 시간 붙잡고 있으면 몸이 더 안 좋아질 것 같아 나중을 기약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사돈 어른 또한 경악을 하며 놀라셨고, 다음에 일정을 잡아 많은 대화를 하길 원했어요. 그렇게 집에 돌아와 남편과 딸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자 말도 안 된다며 몇 번이나 유전자 검사 서류를 보게 되었고, 그런 분위기 속에 제가 해야 될 말을 꺼내자 남편과 딸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반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엄마도 위험해질 수 있는 수술을 몰랐던 동생이 나타났다고 이식을 해주면 저 아빠는요? 잘못되기라도 하면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결혼 문제와 이건 별개라고요.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는 심각한 문제를 전혀 알지 못했던 동생의 존재가 나타났다고 선뜻 기증을 하겠다고요? 이 서류 확실한 거 맞아요? 확실한 거야. 의사가 잘못된 것 같아 한 번 더 의뢰를 했었대. 그리고 아까 동생이랑 대화하면서 모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어. 그렇다고 당신의 생각대로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당신이 잘못되면 나는 어떡하라고? 우리 생각은 안 하는 거야. 의사가 그랬잖아. 폐의 일부분을 떼어내서 이식하는 거라 지금의 생활보다 힘들어질 수도 있다며. 폐의 기능이 떨어진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지켜보고 있는 우리가 받게 될 고통은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동안 동생은 너무 외롭게 살아왔고 가족의 얼굴조차 모르는 상태로 지금까지 버텨왔어. 그런 불쌍한 동생과 남은 인생 행복하게 지내고 싶은데 앞으로 살 수 있는 날이 손에 꼽힐 정도로 얼마 남지 않았대. 당연히 당신과 우리 딸 사랑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 또한 내 꿈이지만, 그동안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동생과 기적적으로 만난 것 또한 나는 운명이라고 생각해. 두 번 다시 동생을 놓치고 싶지 않아. 그러니 내가 한 결정에 대해 존중해줬으면 좋겠어. 집안은 난리가 났고 딸은 눈물을 흘리며 절대 안 된다고 뜯어 말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딸의 핸드폰에 사위의 전화번호가 찍히더니 방으로 들어가 통화를 하던 딸은 사위에게 절대 안 된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제 고집은 꺾을 수가 없었고 결국 힘겹게 설득한 끝에 동생에게 폐 일부분을 이식해 줄 수 있었습니다. 사위는 저에게 몇 번이나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였고 제 몸에 있는 폐 일부분을 동생에게 이식을 하게 되었고 저희 모두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까지 몸 상태는 좋아졌습니다. 당연히 폐의 일부분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게 전보다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크게 불편한 건 없었어요. 동생은 1년 정도는 지켜봐야 한다며 수술 후 1년 내에 사망할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신경을 써야 했어요. 동생의 몸이 우선이라 당연히 결혼은 미루게 되었고
그렇게 1년의 시간 동안 기관지 연결 부위에서 공기가 새거나 출혈이 발생되지 않아 수술의 결과가 좋아 퇴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모두의 얼굴빛이 좋았고 동생이 밝게 웃으며 고맙다는 말을 하자 그동안의 삶이 미안해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라며 동생의 손을 잡아주었네요.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무리하게 움직이는 건 좋지 않아 휠체어 신세를 계속해서 져야 하지만 그래도 모든 순간이 좋았습니다. 동생은 축하 파티를 하고 싶다며 모두를 별장으로 초대했어요. 그리고 함께 모여 웃고 떠들며 기분 좋은 만찬을 즐기고 있는데 남편이 어딜 갔는지 보이지 않더라고요. 자리에서 일어난 지 꽤 된 것 같은데 돌아오지 않아 전화를 하려던 순간 동생이 말을 붙여와 다시 대화가 이어졌고 한참 뒤 남편이 다시 자리에 앉길래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보자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갔다 왔다며 다시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휠체어를 움직이며 갑자기 남편 옆으로 다가가더니 남편의 얼굴에 뺨을 수차례 올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갑자기 왜 우리 남편의 얼굴에 손을 올린 건데?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말을 하면 되잖아. 뭐야? 지금 내 얼굴에 손을 날려? 제정신이야? 이 사람이 이식 봤더니 정신이 이상해졌나? 고소당하고 싶어? 언니, 그동안 내가 말을 안 하고 있었던 건 차마 언니가 상처받는 걸 볼 수 없어 참고 있었는데 도저히 이건 안 되겠어. 저기요 사돈, 아니 형부, 적당히 좀 하셔야죠. 여기가 그쪽 집도 아니고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정말 보자 하니까 너무 하시네. 세아가 이거 좀 틀어줄래? 그동안 저장되어 있던 영상인데 모두가 알아야 할 것 같다. 참고로 저희 가족은 모두 알고 있어요. 딸에게 USB를 건네자 딸은 어리둥절하며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연결을 시켰고 안에 엄청나게 많은 영상들이 몇백 개는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영상이 재생이 되는 순간 남편에게 달려가 멱살을 잡고 패대기 치며 오열을 하고 말았네요. 저희 딸은 주저앉아 남편이 담긴 영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처음 상견례를 하기 위해 별장에 들어왔을 때 그때 눈이 맞은 건지 남편은 별장에서 저보다 조금 어려 보이는 가정부와 바람이 난 상태였고 저희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틈만 나면 가정부를 만나러 별장에 몰래 찾아왔었습니다. 더 큰 충격인 건 동생이 입원했을 당시 간호를 위해 사돈 어른과 사위는 병원에 계속해서 있었고 그때를 틈타 저에게는 야근한다며 거짓말을 하고 별장에 찾아가 가정부와 단둘이 아주 행복한 시간을 즐기고 있었더라고요. 거기에 더해 CCTV에 찍힌 남편은 사돈 어른의 방에 들어가 금품까지 훔치는 게 목격되었고 누가 가난한 집안 아니랄까봐 손버릇까지 더러워서 집안 망신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도망치려는 가정부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었고 수술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배에 통증이 느껴져 주저앉아 땅을 치며 눈물을 흘리고 말았네요. 동생은 그동안 받은 게 있어서 조용히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모두가 즐겁게 파티를 즐기고 있는 시간에 아무것도 모르고 해맑게 웃고 있는 저를 보니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어쩔 수 없었다며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남편과 저는 더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어요. 제 운명이 뒤바뀌는 순간이었고 무릎 꿇고 싹싹 빌고 있었지만 수백 개의 영상 속에 있던 남편은 제가 알지 못하던 또 다른 모습의 사람이라 더 이상은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다 사돈 집안의 금품을 훔쳤다는 자체가 더 큰 충격이었고 결국 남편은 경찰에 연행이 되고 말았네요. 생각 없이 말할 때도 사고치더니 이번에는 더 이상 용서해줄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사고를 치게 되면서 남편과의 인연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딸 또한 두 번 다시 얼굴 보고 싶지 않다며 인연을 끊었고 결국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네요. 사람이 힘들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어야 할 때 딴 생각을 하고 남의 물건을 탐내던 남편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어요.
동생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상황이 마무리된 이후 저희 딸과 사위는 늦은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네요. 이 사건 이후 동생과 저와의 관계 때문에 자식들 간의 결혼 문제에 있어 문제가 될 거라 생각했지만 동생은 사돈 어른과 재혼을 한 상태였고 사위는 동생의 아들이 아닌 사돈 어른이 동생과 결혼하기 전에 낳은 자식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 가슴을 쓸어내렸었네요. 저희 가족 모두의 행복만 바라보려 합니다. 폐를 이식한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좋아지는 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점점 생존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동생과 저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걸 같이 할 거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가족에게 많은 응원을 주신다면 더 행복하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사람의 인생은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것 같아요. 언제 어디에서 변화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가족분들과 웃으며 즐거운 주말을 함께 보내시기 바라며 제 사연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